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을 모시고 107회 아시아 포럼 20일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균 원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구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계시다가 대구연구원장 오셨습니다. 유 원장님은 유철균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그 소설 영원한 제국 작가 이인하가 본명이시고, 본명이 아니고 참 이인하가 우리가 본명을 알고 있는데 필명이고 본명은 유철균 원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간단히 소개드리고 유철균 원장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사람이 고향에 왔는데 이렇게 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귀한 시간에 시간이나 낭비하지 않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오늘 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김영태 선배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더욱더 긴장이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뭐 늘 하던 얘기인데, 내년도에 메타버스와 이제 하이퍼스케일 AI,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탈세계화 분쟁, 이 세 가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던 국제 분업 체제에서 영내 공급망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쓴 2061년이라는 소설이 이것이 계속된다면, 간헐적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정말 부채 비율 300% 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코스피 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게 다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탓입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초인플레이션, 식량 위기, 고용 소멸, 국가 부도, 뭐 이런 국가 간 전쟁, 이런 것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제 소설은 SF 소설은 작년에 나온 건데, 이제 한글을 쓴 인공지능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1961년이 되고, 한글 데이터에 가장 음성인식이 지금 뛰어난 문자라고 하는 자질 문자인 한글로 된 데이터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이제 저작권자인 한국인들이 제거됐고, 그래서 시간여행 탐사자들이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서 1896년 제물포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변화가, 사실은 이런 변화가 같은 패턴에 두 번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04년하고 2022년. 그러니까 지구 표면적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예카테리나 대제 때 지구 표면적의 16%를 지배했고요. 지금도 11.8%를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0.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적에. 한국보다 더 경제 총생산이 낮은 나라가 지구 표면의 11.8%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러시아의 고뇌가 담겨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러시아의 이탈로 세계화 협력기가 끝나고 세계화 갈등기로 이행하게 되는, 그래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름들이 다 북유럽 국가의 이름을 따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역에 내려가지고 한 연설, 러시아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The weakest link in global world capitalism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지금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묶여있던 글로벌리즘 국가들이 이제 각각의 부록으로 흩어지는 이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1904년도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이 이제 시바리오타로가 쓴 국민 소설이죠. 사카노 우에노 구모,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이 소설이고요. 이 소설과 료마는 간다, 료마가 가꾸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합쳐서 1억 부가 팔렸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동생인데 왼쪽에 있는 형은 이제 기병 연대장이 되어서 러시아 기병대를 만주벌판에서 쳐부수고 동생은 이제 그 도고 함대의 참모가 되어서 그 발틱 진해만 앞바다에서 발틱 함대를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언덕 위의 구름입니다.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고 반대로 한국은 굉장히 그 암울하고 그 아주 그 답답한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이 시기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 유명한 그 이 소설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청운의 꿈이 약동하던 메이지 시대라고 하는 그 문장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푸른 구름의 꿈이 약동하던 그 온 일본이 이제 그 우길승천의 기세로 확장되는 국력에 그 도취해 있던 이런 시기고요. 이런 시기에 그 결국은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글로벌리즘이 깨지고 이제 그 세계는 이제 사회주의권, 유럽권, 미국권, 일본권으로 이제 분열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로 옆에인데요. 지금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계화 협력기 30년이 이제 종언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내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 레프 톨스토이의 1865년 소설 전쟁과 평화인데요. 이 두 소설은 정말 동일한 그 러시아인의 내면을 아주 복잡한 내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유럽에 대한 아주 극렬한 열등감, 그 한국도 서구에 대한 열등감이 있지만 한국하고는 비교가 하지 않을 만큼 강한 그런 복잡 다단한 그런 나는 반쯤 유럽이기도 하고 반쯤 아시아이기도 한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저항할 수 없지만 나를 침략해 들어오는 유럽에 대해서 갖는 어떤 대타의식 이걸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 1권을 보시면 그 볼론스키 공작이 이제 그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나가다 포탄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나폴레옹이 지나가다가 보고 저 치료해줘라 이래서 살아나는 걸로 1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보면 그 적군의 사령관이 나를 치료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놈들은 침략자인데 침략자를 미워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저 나폴레옹이 상징하는 러시아 계몽주의가 프랑스 계몽주의가 우리 러시아에도 전파되어서 우리 러시아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 또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 복잡한 내면이 이제 전쟁과 평화에 흐르고 있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도 비슷합니다. 스탈린그라드 방어 전투에서 그 독일군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러시아군 6명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열악하고 군사기술도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사람 목숨으로 이제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대조국 전쟁이었고요. 엄청난 열등감, 유럽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유럽에 비해서 열등한 게 아니라 우린 유럽과 다른 것이다. 유럽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낭만적 이상이 싹 트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나토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 되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가고 올해 내내 이제 지금 갔는데 내년이 돼서 이게 끝날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특히 핵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이 일어나면 쉽게 끝날 수 없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게 분명해졌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총기 가격이 너무 싸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권총이 벨기에제 브라우닝 M1900 자동 권총인데요. 이 권총이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전부 이제 군대 갔다 가셔서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M16 쓰셨지 않습니까? M1 쓰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M16 써보면 이렇게 좋은 총이 없습니다. 가늠자 조정만 잘하면 거의 반동 없이 잘 맞고 물이 묻어도 잘 발사되고 모래가 묻어도 잘 발사되고 이렇게 좋은 총이 이게 사람을 죽이는 흉기라는 관념만 떠나면
정말 기계로서의 그 정확성과 정밀성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총이 미국 총기상의 소매 가격으로 150만 원입니다. 우리가 쓰는 노트북 한 대 값으로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기 가격이 싸졌는데 대도시는 어떻게 되느냐면 러일 전쟁 때는 포탄이 한 발 떨어지면 대부분이 목조가옥이라서 반경 1km가 집들이 무너지면서 개활지로 변했어요. 그럼 보병 한 분대만 가도 그 반경 10km, 10km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벙커가 나타나요. 그 벙커 뒤에 150만 원짜리 소총을 겨누고 있는 그 전쟁 의지에 불타는 시민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1904년하고 2022년이 달라진 점이 인구가 너무 증가했다는 거죠. 1904년도에 우크라이나는 1,800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3,500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해서 안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게 필로르에 나오는 이 전쟁은 지난 1세기 사이 가장 수익성이 약화된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시기를 돌파해 갈 것인가? 이것도 역시 1904년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사적인 기술 혁신이죠. 이게 뭐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필사적인 기술 혁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1904년을 전후한 한 7년을 보시면 그 마리 퀴리의 그 라듐 발견을 한번 보세요. 마리 퀴리는 그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3번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라듐을 발견해서 받고 염화라듐을 추출해서 받고 염화라듐을 금속 라듐으로 바꿔서 받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세 번째 받았어야 하는 노벨상은 그 죽은 남편 피에르의 그 제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해서 그 마리 퀴리 부인이 바람이 났다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노벨상을 3번 받을 만한 업적을 만들었다는 게 이 시기에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전 사회에 만연해가지고 쭉 이제 그 과학기술 혁신을 향해서 달려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요. 오늘날 글로벌리즘을 만든 값싼 그 대중항공교통을 만든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오늘날 스토리텔링의 거의 그 정점에 있는 영화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벤트의 도구였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의 도구로 변하게 되고 원자탄의 원리가 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견이 되고 사람들을 농사로부터 해방시켜서 도시에 살게 만드는 그 상업적 농업이 가능하게 한 트랙터가 발명이 되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고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전기 세탁기가 발명이 되고 인간이 별게 아니고 정말 이드의 그 충동을 가진 존재한 인간을 투철하게 적나라한 리얼리티를 인식하게 만든 정신분석 치료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의 장난감이었던 자동차를 그 4,000불, 3,000불 하던 자동차를 860불에 만들어 가지고 1908년에 중산층의 도구가 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깔게 만들고 그 전국에 이제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만든 자동차가 대량 생산됩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의 핵심은 AI입니다. AI야말로 그 파괴성, 와해성 기술, 파괴적 혁신자이고요. 이걸 이제 테슬라형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한국에 유치되니 많이 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뜨겁습니다만 테슬라야말로 정말 지금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1년까지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에서 많이 그 돈이 많이 드는 기술들을 다 떼버렸어요. 그 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광선을 정면에 쏴가지고 일직선으로 가죠. 레이저 광선을. 되돌아오는 신호로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3차원 영상을 만들어서 주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라이다 센서에다가 레이더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레이더라고 하는 부채꼴로 가는 전자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신호로 3차원 그 형상을 해서 앞에 요런 올록볼록한 3차원이 있구나. 이 피해가야지. 이런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떼버려 이게 몇백만 원 나가고 또 싸도 백몇만 원 나가는 이 센서들을 다 떼버리고 아주 싸디싼 카메라, 지금 저희들이 핸드폰에 쓰는 카메라보다 더 싼 한 10,000몇천 원짜리 카메라 8대를 그냥 그 차에 붙이고 그것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한 게 2021년 6월입니다. 작년 6월. 그때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저 진짜 그 지금 적자에 미쳐 해가지고 사람이 미쳤구나. 저거 반드시 사고 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아주 악플에 가까운 기사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그 테슬라 차가 큰 사고 없이 잘 되고 있고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 뭘 말해주냐면 이제 그 센서는 아무리 싸구려라도 상관없구나. AI만 똑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AI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1대1로 매핑하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이 아니고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카메라가 잘 안 보여도 카메라가 깜깜해지면 카메라는 안 보이고 비가 오면 상이 왜곡되고 안개가 끼면 상이 왜곡되는 게 카메라인데 8대가 붙어 있으니까 카메라 잘 안 보여도 그리고 상이 왜곡돼도 이 3차원 포토그래메트리를 만드는 AI만 똑똑하면 다 문제없이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피해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테슬라가 보여줬고 저 테슬라의 그 기술 혁신이 지금 우리 모든 제조업이 따라해야 할 기술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줄여야 된다. 지금 있는 공장에서 돈 되는 것들은 다 떼고 AI로 대체해라. AI로 그걸 대체하라. 이게 이제 그거고 지금 뭐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비지도 학습 기술, 내신경과학 기술, 유전자 발현 추적 기술 이런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기술이 모두 AI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과 함께 이 기술 혁신이 이제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문제도 또 강해지는데요. 이 강해지는 문제를 현대성의 위기, 모더니티의 위기라고 이렇게 모더니티 크라시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그 코로나19 이후 2년간 30시간마다 한 명씩 억만장자가 생겨났고 33시간마다 100만 명씩 극비층이 늘었다. 이게 그 올해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인데요. 너무너무 그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사회가 우리는 이제 그 봉건 사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자유 개방 합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전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민주주의 현대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저개발 국가는 저개발 국가대로 저개발의 모더니즘대로 위기이고요. 이걸 이제 보나파르티안 이스트의 위기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식의 국가주도 현대화, 우리도 한때 이 보나파르티안 이스트였죠. 그러다 지금 로키안 웨스트로 갔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후발국들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반정부 시위와 국가부도 위기와 뭐 홍수가 났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복구가 되고 뭐 사법 책임이 묻니 안 묻니 뭐 이러고 있는데 복구가 안 되는 이런 그 나라들이 빚어지고 있고요. 선진국은 로키안 웨스트, 그 존 로크의 그 시장주의를 그 추구하는 그런 서방도 역시 독일의 그 친러 반러 시위와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국회의사당 난입,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집권 이런 것들에 선진국도 선진국대로 이제 사회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내년에 무엇이 올 것인가? 내년에 이제 하이퍼스케일 AI가 시작된 게 2020년 6월 11일입니다. 이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원래는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레이 커즈와일의 책에서 보면 Singularity is Coming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2045년쯤에 범용 인공지능이 발명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출연해 버렸습니다.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집에 오신 저녁 식사 초대 손님을 우리가 2045년쯤 이분이 오실 거라고 하고 사회가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후 2시에 와서 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 집주인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 가정, 이게 지금의 세계거든요. 너무 빨리 범용인공지능이 왔어요.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고처럼
한 인공지능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고 글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 코딩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이런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걸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 하는데 2020년에 출연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 구글에서 GPT-3 크리에이티브 픽션이라고 쳐보시면 거기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소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소설들, 그 신문 기사를 사람이 쓰지 않은 글이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 영어 실력으로는 이게 사람이 안 쓴, 그 인공지능이 쓴 신문 기사다 판단이 안 됩니다. 1500자까지는 거의 사람이 쓴 거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빌드 닷코라고 하는 그 지금 옆에 그 샤민 샤리프 유튜브에 디빌드 닷코라고 쳐보시면 이 20살 난 그 아랍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랍계 미국인 애가 그 GPT-3 입력창에 자기 마음대로 from brain to fingertip으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걸 손가락 끝으로 그냥 옮겨가지고 막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 지갑에 7달러, 5달러 누가 가져갔어, 내 지갑에 남은 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쳐보면 그 GPT-3가 그 입력값을 딱 보고 아 얘가 지금 나한테 기부금 앱을 만들어 달라구나 하고 이해하고 기부금 앱을 자동으로 코딩해주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영상입니다. 이건 마치 더 높은 그 인지 능력을 가진 상위 지성체가 더 낮은 인지 능력을 가진 하위 지성체의 그 욕구를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3살 난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손주가 끙끙거리면 그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외할머니는 더 높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욕구를 알아차리고 얘가 지금 오줌이 마렵구나, 얘가 똥이 마렵구나, 이걸 이제 들어주는 그 모습을 이제 디빌드 닷코에서 GPT-3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살 난 손주는 인간이고 외할머니는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바로 2년 사이에 우리한테 왔어요.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미 보고서를 인공지능으로 앞부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이 104명 직원이 있는데요. 1년에 430개, 2021년에 430개 그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제가 8월 1일 날 취임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쓰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104명이 430개를 쓰려면 다 그냥 천편일률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보고서밖에 그야말로 숙제하듯이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그 브리프 같은 거, 10몇 장짜리 브리프는 앞부분을 인공지능이 쓰게 해라. 그래서 앞부분을 지금 인공지능이 쓰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그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제목만 입력하면 앞에 그 현황 분석 이미 31년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이 했던 보고서들 그 안에 다 넣었기 때문에 31년 동안의 그 보고서들을 인공지능이 읽고 앞부분 한 페이지를 인공지능이 써줍니다. 이 사안이 이렇고 현황 분석과 지금까지 사례 조사 이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주면 지금 현재 문제 정의와 이제 해결책 요것만 사람이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인공지능이 전부 다 보고서를 써주진 않지만 앞부분에 한 페이지를 써주는 게 이 효율이 이틀 걸릴 걸 몇 시간으로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작이 반이거든요. 이 과업을 받으면 시작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과업을 받았을 때 그냥 일단 제목을 그냥 하이퍼클로바에 쳐넣으면 일단 첫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부터 쓸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GPT-3가 나오고 지금 2년 사이에 일어난 노동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회사들의 강남 판교 쪽에 있는 게임 회사들에서 약 3,000명의 원화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원화가들이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일하고 있는데 미드저니와 이제 달2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원화가들은 전부 이제 해고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화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게임 개발팀의 팀장이 이런 거 좀 그려봐라고 이렇게 말로 하면 단어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원화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걸 달리하고 미드저니가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 잘해주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원화가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안 없어지냐 하면, 저희 요번에 신라환경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제 그 신라환경 프로젝트들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신라환경의 이제 이미지들의 어떤 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라벌 달밤에 홀로 걷고 있는 도깨비라고 하는 그 말로 그 지금 그려야 될 걸 정확하게 자연어 문장으로 정의하는 거를 원화가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2% 부족해요. 2% 부족하고 이거를 이제 그 2%를 채워주는 게 이제 역할이 있고, 또 자연어 문장을 잘 보시면 인공지능이 홀로 걷고 있는 도깨비는 잘 이해하지만 서라벌 달밤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이 서라벌 달밤에 대한 인공지능이 알아듣게끔 그 개체명들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오리엔탈, 스타일리시, 보이앤걸, 하여튼 서라벌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이제 저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이 협업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뭐가 오고 있냐면 이제는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이 직접 그 직장에서 막 쓰이고 있는 시기가 2023년인데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하이퍼클로바가 API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이 하이퍼클로바, 카카오의 카카오 브레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초거대 인공지능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걸 이제 각 그 회사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업무에 적용하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게 내년이고요. 이 초거대 규모 AI는 대구와 경북에 아주 커다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거대 규모 하이퍼스케일 AI라는 건 뭐냐면 학습 모델의 규모를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수천억 개 수준으로 늘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PT-3가 축구장 5개 넓이의 그 공간에 GPU 30만 개, CPU 10,000개를 꽂아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그 규모의 서버를 돌리면서 이제 1750억 개의 학습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했고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올해 돌아가고 있는 2022년 2년 사이에 올해 돌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거의 10배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우다오 그리고 구글의 그 PALM은 1조 7,500억 개 이상의 이제 지금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했어요. 인공지능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한국이 이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 한국이 2군 국가냐, 3군 국가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등, 2등이 인공지능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나머지 10%를 다른 국가들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대구 경북에 좋은 일이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요, 대구 경북은 인공지능 사업을 핸들링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IITP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조 단위 예산을 쓰는 기관인데, 이 기관은 대구 경북하고 일할 일이 없습니다. 카이스트, 애트리 이 두 개하고만 상대를 해서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했는데, 올해 제가 지금 이번 달에 그 L타워,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린 그 사업 설명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 설명회 갔더니, 이제는 원천 기술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 이제는 사업성 가지고 평가하겠다. 왜냐면 원천 기술은 어차피 못 따라가. 이제는 완전히 탈락했어,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리죠. 굉장히 반가운 소리. 그렇다면 경북은 경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몇천억 규모의 3천억, 4천억 규모의 이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 사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도표를 보시면, 지금은 사람이 그 인공지능과 같이 과학을 연구하던 사이언스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그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사람은 그게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해석하는 해석학 단계를 거쳐서 통과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반도체 칩을 굉장히 그 정방형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설계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막 엉망진창으로 설계를 하는데 효율은 인공지능이 설계한 반도체 칩이 더 좋습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대로 쓰고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학의 단계를 지금 있고요. 인공지능이 이 주식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식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어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은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예측했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이게 해석학 단계인데 지금 해석학 단계를 좀 넘어가지고 이제 해석도 안 되는 인공지능이 무조건 정답인데 해석도 안 되는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의 그 챗 GPT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만든 그 GPT-3가 챗 GPT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기아차가 죽었다 깨나도 테슬라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절대 일론 머스크가 그 GPT-3를 만들기 위해서 10만 달러를 이제 10억 달러를 이제 그 오픈 AI 랩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1조 4천억 아닙니까? 1조 4천억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게 현대기아차는 절대로 테슬라가 될 수가 없고요. 테슬라가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대기아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자동차 회사인 거죠. 근데 테슬라는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부터 로봇까지 전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고요. 왜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냐면 테슬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전체 부가 올라갑니다. 경북은 거의 100조 이상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들어온다면. 삼성폰이 있고 지금 아이폰을 쓰듯이 현대 기아차가 있고 테슬라 차가 있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뒤진 경북이 만약에 테슬라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단번에 이제 경기도급으로 이제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게 지금이고요. 그래서 보면 2023년에 이제 경북의 생존 전략은 이건 그냥 저희들 대경연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사업화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수도 경북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가장 잘 다루는 지자체 경북이란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지자체 경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 영역의 초고대규모 AI 개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는 수도권이 절대 할 수 없는 핵심 인프라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농업수산 AI 데이터입니다. 농축수산업 AI 데이터. 지금 농업기술진흥원이나 농민사관학교에 가보면 정말 경북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민들이 귀가 팔랑귀여서 옆집에 뭐가 농사를 해서 파브리카 농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자기도 했다가 이렇게 또 망하고 또 딴 거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작물을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경북에 재배하지 않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전망하고 손을 잡으면 도메스틱 시장의 33.7%를 저희들이 경북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농업 노동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AI 대회에서 발표한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를 보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렇게 생긴 휴머노이드 생긴 건 좀 괴랄합니다만 얘가 이제 물조리개를 들고 이제 물을 주고 있는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정말 한 방울도 화분 밖으로 흐르지 않고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노동이 가능해요. 이게 옵티머스의 로봇의 손이 11 자유도를 갖고 있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포크레인이 3 자유도, 자유도라고 하는 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운동이 자유롭나 이건데
열한 번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저 옵티머스 로봇에 경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 AI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농사 짓는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로봇 팔을 어떻게 뻗어가지고 어떻게 사과를 지고 어떻게 돌려가지고 따면 된다라고 하는 이 행동 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저 사과가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언제 따도 되는가를 판별하는 컴퓨터 비전 시각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농업 로봇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경북이 초거대 규모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팜투도어라고 하는 그런 밸류 체인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보면 서울의 그 합정역 옆에 메세나폴리스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 우미가라고 하는 갈비탕 집이 있는데, 갈비탕 집이 2022년 3월에 1,300원을 하던 갈비탕이 지금 1,800원, 죄송합니다. 13,000원을 하던 갈비탕이 지금 18,000원을 하거든요. 그 1년 사이에 이렇게 그 식비가 올라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경북 농민이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경북 농민은 그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팜으로부터, 농장으로부터 소비자의 도어까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식자재 생산업자로 중간 유통상의 경북 농민들을 그냥 자기의 생산물을 넘기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경북이 지자체 중에 가장 농업소득이 높은 지자체입니다. 농가 1가구당 그 농업소득이 1,848만 원이에요. 전남에 비해서 거의 600만 원이 높습니다. 600만 원이 높은데도 이걸 지금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낮고, 지금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 농업소득에서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못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그린랩스가 하고 있는 생산 유통의 그 인공지능화와 마켓컬리가 하고 있는 조리 배달의 인공지능화를 두 개를 합치는 것을 공공의 초거대 규모 AI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북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16세기의 데자뷰라고 생각합니다. 16세기에도 지방은 여전히 못 살고 모든 인재와 자본은 서울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에 세계 이황 선생이 나타나서 서원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분이 이제 단양 군수를 하시고 그다음 풍기 군수를 하셨는데, 풍기 군수로 갔을 때 이제 그 백운동 서원, 쾌락한 백운동 서원을 상소를 올려가지고 사액서원으로 만들고, 단양에서 처음으로 이제 강남농법에 의한 그 저수지를 설계해서 만듭니다. 이게 복도소라고 하는 도를 회복하는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인데요. 중국의 산모작, 복건성, 절강성 지방에서 발달했던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 당시에 인공지능 기술이죠. 고부가 가치 최첨단 기술을 지방에 이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넷째 영이신 옹계공 이해가 이제 모함을 받아서 곤장 100대를 맞고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가다가 미아리에서 피고름을 흘리면서 끌려가다가 이제 쓰러져 죽자 정말 충격을 받고 이제 지방에 돌아가서 썩어 문드러지기로 결심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그마한 초막을 짓는데 그게 도산서당입니다. 진짜 부엌 한 칸, 방 한 칸, 마루 한 칸, 여기를 혁신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강남농법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의 조부이신 이계양 선생이 옹계리에 들어왔을 때, 안동 옹계리에 들어왔을 때 집이 한 채였는데,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태계 선생의 아들이신 이준 선생이 손자인 이안도 선생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때 1586년에는, 그러니까 85년 사이에 집이 거의 인구가 1000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황무지였던 그 땅이 전부 이제 논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도산서원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 도산서원 메타버스 콘텐츠는 실사로 만들고 있고,
경북에 존재하는 4대 서원을 그 고해상도 카메라 라이카 360으로 스캐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오큘러스 퀘스트2를 쓰고 VR 채팅방에 했을 때 한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일본어로 말을 걸거든요. 근데 그 일본어가 굉장히 빨리 늘게 되는 그런 그 어학 채팅 앱인데 여기 이걸 만약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VR 채팅방에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이제 가장 한국적인 건물들, 경북에 이제 서원 건물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산서원 메타버스 사업입니다. 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서 13억 8천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 데이터 구축 계획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지방 소멸 시대의 과제인데요. 현재 지방 소멸은 여기 밑에 우리나라 남한 지도 세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방에도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도 기업이 있는 것 같지만 혁신형 기업들은 서울과 그 부산에 몰려 있고요. 혁신 성장 기업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은 정말 강남에서부터 판교 기흥성까지에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데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 소멸은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의한 그래서 지방의 인구 유출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가장 많은 그 임금을 주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4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비수도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탈해가지고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서 이 사회적 유출 때문에 인구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분야의 반전 없이 지역 과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혁명의 교훈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가 결국 수도권과 대등한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이 지방에 이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오른쪽 도표에서도 보듯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에 그 비수도권의 GRDP,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수도권이 마찬가지. 지금은 안동이다 어디다 전남이다 장흥이다 똑같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 내용은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공상으로 써놓은 거고 아직 정리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지도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드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지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기획들을 해가면서 이제 계속 테슬라 유치를 지금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포항 제조업의 테슬라 유치는 신성장 산업의 AI,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혁신 인재 유치, 농축산의 팜프도와 함께 경북의 4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장을 이제 어떻게든 다른 9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경북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시대의 또 다른 과제로 이제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은 그 인공지능 안에 메타버스를 포회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지금 따로따로 발전하고 있는데 올해 6월 27일 날 얀 르쿤 세계 3대 인공지능 석학 중에 한 사람이죠. 1987년에 CNN 합성곡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시각인지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다음 미국 사람들 수표책에 수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뭔가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별을 하는데 이 CNN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인지를 하려면 X축, Y축, Z축의 세 가지 축으로에다가 좌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X축, Y축, Z축을 하면 함수 3개를 합성한 다음에 그걸 적분해야지 되는 게 이제 합성고 신경망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의 컴퓨터 비전 아까 말했던 도산서원 메타버스 같은 시각인지는 전부 이제 CNN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오픈 AI에 만든 GPT-3 같이 그렇게 막 데이터만 무작정 느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는 절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에 이를 수가 없다. 인공지능 안에 메타버스 같은 월드 모델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거기다 그 월드에다가 시그널을 주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고 자기가 학습하게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때려 넣는 방식은 돈도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이 논문이 이제 지금 인지건축적 AI라고 하는 이 논문이고요. 이렇게 그 인공지능 안으로 메타버스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도 지금 계속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라환경 메타버스는 2025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될 그런 메타버스인데요. 2023년부터 뭐 콘텐츠들을 만들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나와서 콘텐츠를 만들 건데 2025년이 되면 메타버스는 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고 인공지능이 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걸 이제 패러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집을 만든다고 집 하나하나를 사람이 모델링했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신라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환경은 전성기 때 17만 8,936호의 집이 있었고 그 안에 그 동네가 1,360개였으며 그 사방이 55리였고 그리고 금입택 지붕을 금으로 장식한 집이 35채였다라고 하는데 이 규모의 글로벌 원탑 시티 아닙니까? 그 당시 AD 8세기에 콘스탄티노블보다 크고 바그다드보다 크고 장안보다 더 컸던 세계에서 가장 최대 도시를 어떻게 사람이 하나하나 모델링을 해서 그걸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메트릭 모델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다가 함수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집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패러메트릭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월드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은 그 월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력을 경쟁하는 이런 것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메타버스를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두서없는 얘기를 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받고 또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원장님이 국문학과를 나오셨는데 수치나 공학 이쪽에도 상당히 좀 다르십니다. 대우 경북이 좀 죽어가고 있다, 위기다. 여기서 이제 원장님 하시는 거는 AI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술을 접목했는 신산업만이 대우 경북 살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렵기도 하고 저는 좀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AI 내용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요. 좀 어렵지만 좀 질문도 좀 쉽게 해주시고 답도 좀 쉽게 풀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경묵. 예, 한국경제 오경묵 기자입니다. 원장님 다시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제2의 이어령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제2의 이어령이 아니고 이어령 선생님은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현장에 관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2의 태계 선생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경상북도 이제 경북연구원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경북연구원으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그 연구원 사업에 녹아날 것 같은데 경북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경제신문 기자로 경북도를 출입하면 최근에 경북도가 하는 사업들이 도민의 삶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큰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방사광 가속기,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또 SMR 단지, 그다음에 또 하여튼 그런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굉장히 지금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영향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는 경북 도정이 조금 현장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원장님 강의 들어보면 농업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팜투도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도 좀 그쪽에서는 좀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북연구원이 앞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도민의 삶과 연관된 메타버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줘야 경북도정이 꽃이 필 것 같고, 경북연구원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전환의 시기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농업 분야, 이 분야는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이 생기면 물류 중에 첨단 물류도 필요하지만 농산물도 첨단 물류하고 비슷하게 이게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필요한데 좀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도정이나 정책 이런 것도 앞으로 경북 도정에서 펼쳐질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12월 21일부로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기존에 31년 동안 운영되었던 대구 경북연구원은 경북연구원이 승계를 하고 대구 정책연구원이 이제 따로 신설되는 이런 변화가 지금 이제 12월 21일부터 있게 되고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발전적 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14년도에 국가 예산이 300조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국가 예산이 8년 만에 639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만에 2.18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300조던 예산이 339조가 더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중앙부처가 내려주는 예산 말 외에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막 의지를 발휘해서 따오는 예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상 예산이 504조에 639조 예산 중에 경상 예산이 504조라면 전략 예산이라고 하는 정말 지자체가 자기들 R&D를 해가지고 따와야 되는 예산이 135조나 되게 됐단 말이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대구라는 지자체하고 경북이라는 지자체는 같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체제가 됩니다. 저희 대구 경북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전략 예산을 가져오는 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연구원이 분리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지역에 더 많은 이제 전략 예산들을 가지고 오고 지역의 정책을 선도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과제고요. 저희들 경북의 연구원의 어떤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지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 지원을 이제부터는 정책 선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예산을 가져옵시다라고 미리 제안을 하고 직접 이제 예산에 민원을 하고 제안을 하고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지방정부 싱크탱크, 로컬 가버먼트 싱크탱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원들의 기능이 중요해졌고 이제 대구 경북을 이제 같이 놓고 어느 쪽을 막 서로 편들어 줄 수도 없는 이런 난처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발전적 분리를 통해서 더 이제 가열차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민에게 밀착된 어떤 정책 및 기술 개발 이게 굉장히 정말 당연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방사능 가속기 같은 거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도민들의 어떤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낯설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인프라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포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첨단 과학 기술로 이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에서 어쩔 수가 없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메타버스가 지금 4개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관광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은 그냥 사람들이 어디 가보자고 소문을 듣고 차 몰고 오지 않습니다. 다 검색을 해보고 가보고 심지어는 이제 랜선 투어를 해보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먼저 경험하고 원격화로 가상화로 먼저 경험하고 그다음 관광이 되고 그 자체
온라인과 가상화된 관광 자체가 어떤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 관광과 그 다음은 이제 원격 근무입니다. 지금 포항, 의성 그리고 영덕에 그 디지털 노마드 센터가 만들어져서 워케이션이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에 있다가 그냥 여기 포항, 영덕, 의성에 한 달 살이 하러 와라. 그럼 여기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원격 근무를 해라. 이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격 공장입니다. 구미의 그 많은 공장들이 그 메타버스 환경의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변환돼 가고 있고, 디지털 트윈이 지금 거의 모든 공장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에 투자하지 않는 공장이 없을 만큼 지금 디지털 트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독일에서 전문가를 비행기 싹을 주고 숙박비를 부담하면서 불러오고 며칠에 걸쳐서 와야 되는데, 이제 고글을 쓰고 독일에서 들어오면 그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일반 기술자가 이 공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다 바뀌고, 서울은 이미 모든 지하의 배관이 이 스마트 디지털 트윈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공장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팜투도어는 그냥 그 데이터, 그 2차원 데이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산지에서 지금 그 농축수산물의 그 핵심은 신선도거든요. 산지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샤인머스켓을 따가지고 24시간 안에 그 소비자의 현관까지 가야 되는, 이게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SMR, 뭐 소규모 원자로, 방사성 가속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낯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첨단 기술들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시대로 변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감수를 해야 될 게, 저희 지역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이 혁신 성장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정말 대구에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전국에 이런 지역이 대구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회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포항공대 이런 쪽에 이제 뭐 교수님들의 랩실은 있지만, 그걸 막 그 활발하게 그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 가공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 그 구축돼 있는 이 제조업 기반, 이것이 저희들의 먹거리였고 저희들을 지탱해준 힘이었는데, 이건 참 고마운 건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저희들의 이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것이 되어서, 이 제조업들 기반의 어떤 그 기술들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걸 빨리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제 바꿔야지 지금 미래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많이 뒤졌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제 이걸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도민들의 생활에 유리돼 가지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광, 원격 근무, 원격 공장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가지고 도민들의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의 경제를 견인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경무. 이거를 하려면 이제 그 연구원 조직도 바꿔야 되고, 또 새로 좀 어떤 좀 전문가들을 뽑을 계획이신지 하고, 이제 도하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도의 공무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원장님이 보시는 대구 경북의 공무원, 뭐 잘하는 공무원도 있고 못하는 공무원도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오늘은 포럼이니까 조금 리얼하게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 좀 저 대구는 잘 안 만나봐서 모르겠고, 경북도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화공 특강이 일주일에 매번 화공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화공 특강이 진행되는
그 주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들 뭐 지난주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 첨단 로봇이고 그 전주에는 SMR이었고 그 전주에는 그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이었고 이걸 어쨌든 공부를 해서 오는데 이게 일주일에 2번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테슬라 유치 뭐 이런 것들이 막 빚어지면 막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그 기자님 질문처럼 못 따라가는 형편이 많고 지금의 저희 연구원만 해도 연구원 조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조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무리이고 지금 이제 개념을 바꿔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싱크탱크였어요. 싱크탱크는 뭐냐면 한 그 공간과 한 조직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띵커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싱크넷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싱크넷의 시대여서 정말 원격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 자원들을 그 연구 자원들을 우리가 그 네트워크로 조직해 가지고 그때그때의 태스크를 해결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노센티브라고 하는 조직이 이것의 성공 사례를 확실히 보여줬고요. 이노센티브라는 조직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35만 명의 그 박사들을 규합해 가지고 그 시커 문제 해결을 찾는 사람이 $10,000 정도를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연구원 찾습니다. 이러면 서로 그 응모해가지고 솔버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가 그것에 대한 답을 내주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 그 하나의 그 전 세계의 그 박사들을 조직한 싱크탱크거든요. 우리 경북연구원도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글로벌에서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글로벌에서 사람을 찾으면 지금 이렇게 싱크탱크 구조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지금 신라환경 디지털 재현 및 메타버스 사업이 지금 시작됐는데 신라환경 재현 사업에 예산은 크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1, 2월에 중장기 계획서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장기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영국을 비롯한 7개국의 이 디지털 트윈과 타임머신, 역사 타임머신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나온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이 친구가 한 이틀 만에 그 타냐 이그나토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틀 만에 그 디지털 타임머신과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PT를 보고서 3개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요. 너무 좋은 보고서였어요. 너무 훌륭한 보고서고 이 31살이고 모스크바대 건축학과는 서울대 건축학과만큼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 나오고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유학하고 고대에도 유학했던 이 친구가 그러니까 70년대 한국인이 일하듯이 밤을 새워가지고 PT를 만들어서 막 PT 50장, 70장, 8장 3개를 만들어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시급 2만 원씩 해서 25시간 청구를 하더라고요. 50만 원 주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이제 전 세계 노동시장이 한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장이 됐고요. 우리 안에도 이미 글로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이 생산성 기술연구원에 보면 생산성 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제협력단이 있고 국제협력단 안에 각 지역의 그 인재들 글로벌 개도국 우수 두뇌들 개도국 혁신 인재들을 그 리크루팅하고 인력 매치메이킹을 하는 그 센터들이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한러 센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러 센터가 왜냐하면 CIS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고 해요. 독립국가연합체라고 하는 이게 조직이 뭐냐면 옛날 구소련에 있었던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크라이나 뭐 요 지역 인재들이 있는 걸 CIS 인재라고 하거든요. CIS 인재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보다 수학하고 물리학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거든요. 수학 물리학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 이것들은 응용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쓰려고 하고 이 인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하고 가격도 쌉니다. 심지어 한국어까지 합니다. 그 요새 한류 때문에 이게 이과 쪽은 이렇게 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인재들을 데려오고 문과 쪽은 외교부가 현대경제연구원에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문과 쪽 인재들은 또 오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싱크탱크, 글로벌 그 연구 인력들을 네트워크로 조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지금의 이제 싱크탱크의 어떤 그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영 국장님. 네, 너무 뭐 진지한 것 같아도 좀 가볍게 이제 또 연구원장이시기 전에 또 소설 가셨으니까 소설 얘기 좀 여쭈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낸 작품이 아까 앞에도 제시했던 보여줬던 2061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유 원장님이 대구에 오신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SF 소설이고 뭐 미래에서 2061년에서 과거로 돌아오고 뭐 숙주의 몸에 들어가고 뭐 그렇던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우리 한글 이도 문자로 표시된 한글이 전 세계에 공용어로 쓰인다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쓰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인호라는 필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씨 그냥 OMB 씨라고 생각하는데 OMB가 아니고 두이자 사람이자 이인호인데 그 필명을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가볍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한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고요. 그런 점이 이제 저는 원래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국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의 그러니까 1443년 이전에 나왔던 문자 체계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한 문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인류는 아주 처음에 이제 그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서 그림 문자가 되었다가 그림 문자의 그 알파벳 부분이 그 이집트 상형 문자죠. 알파벳 부분이 이제 그 소리 부분이 음성 부분이 분리돼서 그 페니키아 알파벳이 되고 이게 그리스 로마 문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문자의 발명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문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소 단위까지 내려왔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이 인류 문자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변화가 이제 한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음소 밑에 단위가 있다는 거죠. 음소 밑에 단위. 음소 밑에 단위라는 건 뭐냐면은 A라고 하는 그 음소는 R로도 발음되고 A로도 발음되고 그 어로도 발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여러 개의 소리로 발음된다는 게 이거 부정확한 거다. 정확하게 한 소리를 한 문자가 그 음소가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글이거든요. 한글은 기역이라고 하는 그 음소에 거센 소리 자질 하나가 첨가되면 기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획이 한 자질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수학의 수학의 플러스 마이너스 코드에 가까운 그런 그 문자이고, 그래서 이걸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한글은 완전한 자질 문자는 아니지만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자질 문자이고, 이 자질 문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리로 표기가 안 되는 소음들이,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소리로 표기가 안 되는 노이즈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표기가 안 되는 노이즈, 그러니까 뭐 끼룩 이거는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러기 우는 소리는, 그죠? 근데 이건 영어에서는 노이즈인데 한글에서는 보이스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지배해도 되고 파괴해도 되는, 그래서 어떤 물질, 머티리얼 재료 같은 거라고 하는 게 이 영어의 관점이라면, 한글의 관점은 굉장히 생태적인 관점. 세상에 노이즈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후서에 보면
천지 만물의 소리가 있고 천지 만물의 문자가 있다. 모든 것들은 다 소리를 내고 모든 것들은 다 문자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2061년을 하게 된 게 이제 보면 지금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잖아요. 사람의 소리에서 사람의 그 발성 기관들 뭐 폐와 구강과 입술과 이빨과 후두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의 발성 기관을 전제한 소리인데 이게 없는 기계들도 다 발성을 하게 되는 게 인공지능 시대인데 저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들의 발성을 누가 표기를 할 것인가? 한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발화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소리를 내는 소리를 표기한다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말들은 그게 정보 그 자체이지 그게 누구의 인공지능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제가 가령 강의를 하면서 이건 제 강의고 제가 만든 이 PPT는 저의 지적 재산인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인공지능의 지적 재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정보니까.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법적 권리를 얻으려면 뭐냐면 자기가 발화를 해서 자기가 정보의 주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한글이어서 인공지능들은 앞으로 계속 한글을 쓰게 될 거다. 그래서 한글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품질을 결정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분절음은 3,000 정도 안 됩니다.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분절음은 3,000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분절음은 398억 5,677만 2,340종인가 50종 그렇습니다. 399억 개에 가깝습니다. 분절음이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분절음이.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3,000개에서 3,000개 대 398억 개, 399억 개의 이 문자 체계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고, 물론 이때 문자 체계라는 건 한글이 아니고 세종 2도가 처음 이제 표기한 표기법의 체계대로 하면 398억 개를 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음성 인식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한글이 빛을 발할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도요. 음성 인식에서 한글 데이터는 영어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이 품질이 높습니다. 한글로 표기를 하면 기계가 정확하게 그 음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저 음이 무슨 음인지 표기할 수 없는 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성어 목록이라고 하는데 의성어 목록이라고 하는 게 한글에만 있는 거죠. 영어는 에도 목록이 있긴 있지만 그게 몇십 개, 몇백 개 수준이거든요. 한글이 거의 한 의성어 의태어 목록이 2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 목록 2만 개 수준이 되는 게 한글의 표기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그러니까 우리 국보위로는 훈민정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국문과 출신인데 지금 AI 데이터 쪽의 일을 하시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전문가들 보면 거의 다 서울대 국문과 선후배들입니다. 거의 서울대 국문과에서 다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게 AI 한다고 모여있고 그 사람들의 단톡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전산학에 굉장히 유리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문과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좀 빌붙어야 이게 좀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하이퍼크로바의 자연어 처리 팀장, 이기창 팀장 이런 사람 다 서울대 국문과 나온 사람들이고 지금의 데이터 정보 회사 이런 데도 국문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프로 이대에 1995년에 갔는데 95년에 갈 때는 국문과 교수로 갔습니다. 국문과 교수로 가서 그때 문화부 장관을 하고 돌아오신 이어령 선생님과 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어령 쌤도 이렇게 IT와 이 국문학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좀
ICT 융합적인 그 상상력을 연구들을 많이 좋아하셨고 저도 그 스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이화여대가 디지털 미디어 학부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대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ICT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을 하면 1년에 50억씩 200억을 주겠다. 사실 한 학부에 그 200억을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문과에 8년 있고 디지털 미디어 학부에 15년, 이대에 제가 23년 근무를 했는데 정작 국문과에는 8년밖에 못 있고 정말 국문과 선생을 오래 하고 싶었는데 디지털 미디어 학부라는 데 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15년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2인화라는 그 국문학을 해야 됐는데 그 디지털 미디어랑 할 줄도 모르는 이것들을 하게 된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2인화 같은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참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뭔가 한 분야에 좀 오래 있어야 이게 좀 그 의미 있는 그 업적들을 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여러 분야를 돌아다녀 가지고 장돌뱅이처럼 이게 지금 제대로 좀 뭔가 성과를 못 거둔 것이 좀 한스럽고요. 지금도 지금 대학 선생을 하다가 지금 여기 지금 관리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힘에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어쨌든 그 보람은 이게 제가 제가 아는 게 쥐꼬리만한 지식인데 이게 고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 연구자들한테 이제 그 국가 예산안 읽는 법 막 가르쳐주고 AI로 같이 보고서 쓰는 법 가르쳐주고 글로벌에서 그 연구 인력들 리크루팅하는 법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요만한 거지만 어쨌든 지역에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행복합니다. 뭔가 좀 사람이 그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좀 보람이 있는데 조금 마음 편히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인화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제 필명은 원래는 염상섭 소설 만세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이인화인데 그 이름이 좋았고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유철균이지만 또 한 사람의 소설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인화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최영수. 네, 그 옆에서 듣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우리 기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기사 잘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연으로 기사거리 하나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경연구원 이제 12월 21일자로 이제 분리되는데 이게 어떤 절차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된 거 앞으로 궁금한 게 어제도 제가 저녁 먹으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대경연구원 개명대 VIP 있는 자리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걸 옮기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부터 해서 임대 기간이 안 끝나서 못 옮긴다, 저한테도 묻고 이랬던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이제 거대 인공지능과 이제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가 갈 길을 연계해서 찾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기업인을 만났더니 자기도 제조업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해서 더 이상 돈 벌 일도 없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식들한테 이 기업을 주려고 하니 안 한다 그런데요. 이제 전통 제조업이고 이러니까 인력 관리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자 돈은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 근데 어디부터 투자하면 되겠노?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게 뭘 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제 그렇다고 서울에 갈 수도 없고 수도권에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내가 이 전통 제조업에 연계를 하거나 비슷한 투자도 하고 싶고 자기도 이 미래가 이제 이 그대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받으려고 하는 기업을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돈은 있는데 이걸 뭘 하면 되겠느냐? 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걸 찾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멘토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는.
자기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주변에 비슷한 제조업은 전부 다 어렵다. 앞으로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뭘 해가 먹고 살지? 이 돈을 어디 투자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뭐 제조업하지 말자. 팔 사람 이제 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팔고 현천화 시켜서 그냥 뭐 편하게 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요렇게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역에 있는 전통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어디에 가장 쉽게 현 상태에서 어떠한 분야에 하면 되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찾아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저희 그 지역이 조금 그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로 자주 드는 소설이 작년에 나온 문학동네에서 나온 쇳밥일지라는 소설, 천영우 작가의 소설인데요. 쇳밥일지라는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를 지지리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게임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뭐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게임만 해가지고 수능 9등급을 받았어요. 수능 최저 등급이죠. 그 수능 9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창원기능대학이어서 창원기능대학에 들어가서 소설 내용입니다. 들어갔는데 졸업을 하고 우연히 아주 중견기업, 견실한 중견기업에 채용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연봉이 묘사되진 않지만 한 연봉 6천 정도를 받는 그런 공장 일을 하게 됐어요. 5천, 6천 정도 받는. 그러면 제가 놀란 게 저는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저를 이제 부머라고 하고 얘는 이제 30살이 지금 올해 30살이거든요. 작가가. 얘는 MG라고 합니다. 부머하고 MG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란 게 저 같은 부머가 만약 그런 처지였다면 내가 지금 수능 9등급 받아서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회사가 나한테 꼬박꼬박 연봉 5천, 6천씩 이렇게 주면 회사가 너무 고맙다.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 나오는 작가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쇳밥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 직장을 이 지옥이고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직장을 벗어나고 싶다. 서울 가고 싶다. 그게 이제 이 소설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이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하자마자 그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서 연봉 4천에 올려니까 바로 집어치우고 서울 가버렸어요. 이 작가가 실제로 이게 M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MG, 방금 자문관님 질문이 바로 그 내용이 그건데요. MG들은 절대 전통 제조업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사양산업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점점 없어져요. 언제 중국에 추월당할지 모르고 인도네시아에 추월당할지 모르고 언제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처럼 언제 패널 공장 다 없어질지 모르는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의 감수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출입택 걸고 셔츠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아이런 앤 그라스 그러니까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그 고층 건물로 된 거기를 출입하면서 데이터를 만지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직장이거든요. 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전통 제조업, 우리 지역의 전통 제조업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지역 대학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포스텍이 만든 체인지업 그라운드 같은 그런 데서 산학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4차 산업의 AI와 메타버스를 자기 회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포스텍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포항의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이제 벤처 투자자들도 들어와 있고 스타트업도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 파크 같은 이런 곳인데 그 안에서 포스텍의 연구실하고
지역 기업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 지금 이거 인공지능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인트 벤처 하나를 만드시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새로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활성화된 그 법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서울의 기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저런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경북에 한 3개 정도 더 있으면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이렇게 생겨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 지역 제조업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기 어렵다. 자식들은 이거 안 할 것 같다. 이게 거의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위기냐 하면 학생이 안 오기 때문에 위기인데요. 한국에 학생으로 오겠다는 사람들 한 100만 명쯤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뭐가 위기입니까? 저희들이 광역 비자 도입하는 법안을 이제 그게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의 26조 특례 조항인데요. 그걸 좀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유학생을 쉽게 받게 하고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 그게 저희 대구 경북이 유학생을 쉽게 받게 하고 유학생이 들어오면 부모까지 거주 비자를 주는 이 법을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그 지역의 지역 인재들이 더 많이 올지 모르죠. 외국의 개도국 우수 인재들은 확실히 더 들어온다. 그래서 이 인재들을 중심으로 대학원 랩실을 만들고 이 대학원 랩실이 지역 기업들과 서로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조직하는 게 요게 이제 저희 지역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하여튼 대경연구원은 이제 경북연구원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어떤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교육부하고도 오늘도 이제 교육부 과장님 오셔서 이제 회의하는데 하여튼 교육부로부터 교육부가 지자체를 밀어주고 그럼 지자체도 이제 위기의 지역 대학들과 이제 협력해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해법들을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포항의 체인지업 그라운드 같은 산학협력 그 생태계, 지역 대학과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그 구미만 해도요. 그 고용 50인 이상의 그 수익을 내는 기업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결코 이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기업들만 잘 그 AI와 그 메타버스로 이렇게 바꾸면 저희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낙후된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없다 뭐 이러지만 대기업이 뭐 그나마 몇 개씩은 다 있고요. 몇 개씩 있고 이 중견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만 지역 대학과 잘 협력하면 저희 대구 경북 쪽은 상당히 그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 저희는 뭐 예전부터 대구와 경북 연구원이 분리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사실 이 지자체가 두 지자체가 다 가난하다면 두 지자체에 쓸 수 있는 R&D 자금을 합해서 써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이제 그 대구 경북 연구원으로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이제 도의회에서 또 이제 한 11년째 같은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도의회에서 이제는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리를 하게 되었고 저희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저 본원을 경북도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이 저와 간부들은 다 지금 경북도청에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 가 있고요. 저도 주소가 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 호명면 건무로 2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주소가 예천군 사람이고요. 여기 옮겼고 이제 여기 대구 남부 분원이라고 하는 대구 분원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언젠가 이제 안동으로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되지만 일단 다 갑자기 다 옮길 수 없고 지금 공간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회의실이나 뭐 이런 공간들 지금 쓰면서 24년까지는 여기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안동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원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분원들이 계속 있게 될 거고요. 지금보다 그 저는 훨씬 큰 규모의 어떤 연구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도의 예산을 더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국가의 전략 예산들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알아서 연구원을 키울 생각입니다. 네, 이통호 기자. 네, 전 매일신문의 이통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역 현안 중에서 연구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과제가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용역에 최근에 나섰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대전제인 군의군 편입 문제도 있는데, 그 군의군 편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시는 대구 연구원장님하고 또 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경북 연구원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예. 그 하나의 이 권역을 가지고 예. 함께 공생하는 건데, 그러면 선을 그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 선거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했다가 지금 네. 새로 오시는 대구 연구원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의견을 먼저 경청해서 듣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 앞에 이성현 어제 먼저 예,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그럼 이제 경북 지역만 질문이 가능하시다는 아니요, 뭐 답변은 예, 예, 그럼 어쨌든 대구에 특화된 질문은 예, 좀, 근데 네, 뭐 네. 어쨌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게 위치상으로는 어쨌든 경북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구도 포함이 되지만은 대구로 편 예, 대구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편입은 됐지만 어쨌든 위치 자체는 경북도 포함이 되는데, 과연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자체가 경북에 지리적으로 있으면서 경북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생각하시는 어떤 비전이나 방향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테슬라 같은 자동차 산업에 제일 중요한 건 항만이고, 그리고 그 ICT 융합 산업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렇게 신공항이 나와가지고 저희 대구 경북이 이제 이 ICT 융합 산업과 그 첨단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여기에 맞게 이제 지역의 어떤 그랜드 디자인이 새롭게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 경북은 앞으로도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그랜드 디자인에 함께 합심해가지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잘 돼야 경북이 잘 되고 경북이 잘 돼야 대구가 잘 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이 대구 군위의 신공항이 이제 어떤 메타버스 면세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제들이 잘 갖춰진 우수한 공항이 되기를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마이뉴스 조종훈 기자입니다. 원장님은 또 소설가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이제 뭐 지역대학이 위기가 아닌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오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셨듯이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에도 굉장히 많은데 아쉬운 거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상당히 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섞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그 돼지고기 파티를 하면서 방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신라는 이 한반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3세기까지 신라는 고대 국가 자체를 형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진안이었습니다. 진안 여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은 중국이었는데 중국과 가장 거리가 먼 동남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약하고 취약했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그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나당 동맹이거든요. 김춘추가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자세로 처음 고구려에 갔다가 억류당하고 그 동맹이 안 되니까 일본에 갔다가 또 안 되고 당나라에 가서 결국 나당 동맹을 성립시킨 거 아닙니까? 그 자세가 저희 지금 대구 경북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고요. 혁신 성장 지수도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원 반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희들 되게 급하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 결사적인 개방성, 투철한 개방 정신과 그 열린 마음으로 제2의 나당 동맹을 만들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경북에는요 7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문화는 다 다양하고요. 이 외국인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문화를 이제 배척하게 되면 그 문화의 사람들만 배척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7만 명 모두가 같은 여기는 너무나 배타성이 강한 지역이구나 하고 7만 명 모두가 영향을 받고 그 7만 명을 주시하고 있는 다른 유입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화상대주의, 가치상대주의, 가치중립주의를 가지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아주 애자일한 조직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저희 대구 경북의 어떤 생존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와 같은 사태는 대단히 잘못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위기를 알고 이제 합의를 하기만 하면, 근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열정이 있고 단합이 잘 되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고 아주 힘있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고철과 지난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은 포항제철을 짓는다는 그 국가 비전에 동의하는 순간 1963년부터 69년까지 그 포철 그 지역을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옆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도 그걸 8년을 기다려가지고 오늘의 포항제철을 일궈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미와 포항과 대구와 이쪽의 어떤 산업화 안에서 우리들이 흘린 어떤 피땀의 어떤 진실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지금 빨리 지역이 좀 합의하고 토론해가지고 아주 투철한 개방 정신으로 신라 시대의 그 개방 정신으로 돌아가야지만 살 길이 있고, 일단 그게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빛과 영광의 도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서라벌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원탑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를 우리는 한번 겪었거든요. 우리가 개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면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하시고 다음 박재욱 국장님. 네, 경북도민일보 김무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때 테슬라 주주였던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테슬라가 이제 지금 그 아시아 기가팩토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항 그리고 고양, 강릉 이쪽이 이제 유치전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지금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내 유치 테슬라 국내 유치 또는 이제 포항 쪽 유치가 혹시 가능할 것으로 뭐 전망이 어떠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좀 가장 뭐 노동 환경이라든가 원료 공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테슬라 국내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서로 상쇄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저는 성공의 열쇠가 정책 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업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유치에 움직여주면 좋겠고 지금 너무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많아서 지자체 단위로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면 정말 좀 산업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좀 해주면 좋겠고 지역 기업들이 좀 나서서 이게 사실은 기업 유치는 기업과 기업의 협업으로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이제 좀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을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해야 되고 저게 우리 지역에는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더 큰 변화입니다. 훨씬 더 큰 변화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그동안 뒤처져 있던 이 혁신성장 개수를 단번에 1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영노일보 박지일 기자입니다. 테슬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 전에 부가적으로 설명한 게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대구 경북이 뭘 이래 온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 고문이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여쭤본 것도 얼마나 절박하냐 그걸 여쭤보신 겁니다. 제가 부가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침 안 물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짧은 지식이 모르겠는데 테슬라 같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뭐 자동차를 단순 제조 조립하는 끝배기 공장 아닌가.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생각이죠.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이 거기 조립하는 그냥 노동자의 공장이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미래 공장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는데 아까 안 하신 듯이 이제 좀 말씀하시는 거 절박하다는 거 하나고. 그걸 좀 부가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경우는 또 제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테슬라는 과연 어떤 기업으로서 이게 주식회사 테슬라로서 성공, 여기 아까 투자하신다 그러길래 좀 그것도 있는데 주식회사 테슬라로서 과연 미래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모델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감각이 있으시니까 오늘 한번 좀 말씀. 저는 AI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는 움직이는 AI지 이게 자동차 기계공학이 아니거든요. 기계공학이 아닌데 지금 테슬라만이 AI부터 로봇에 이르는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은 데이터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200만 대의 자동차가 오버 더 톱으로 오버 디 에어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본사로 날아가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고 다시 또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다시 또 다운로드되는 이 구조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중국에서만 나올 텐데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의 데이터의 가장 핵심 데이터가 사고 데이터인데 이걸 이제 대규모로 모을 수 있는 테슬라가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 중국은 그 정도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면
결국 테슬라가 올 것이고 그 자동차 생산이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 한 30만 대라고 보면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지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데 곧 1억이 가게 될 거고 그 30만 대 선의 그 매출만 30조.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포 마켓에서 부품들을 쭉 발전시키고 애프터 마켓에서 여러 개의 소비들을 일으킬 텐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핸들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라인 쇼핑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뭐 교육, 엔터테인먼트까지 정말 많은 ICT 융합 서비스들을 발전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다. 뭐 현대 기아차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뉴스 이성인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혹시 원장님도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북도지사님으로부터도 오더라든가 아니면은 의뢰가 있거나 아니면은 답을 좀 구하고 싶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북의 최대 난관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아니겠습니까? 인구를 아무리 정부에서도 써도 지금 도저히 늘지 않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저는 이런 질문을 경북의 인구를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를 구해낼 방법을 혹시 국문학자이신 유철균 원장님께 좀 한번 여쭙고 싶다. 그런 의뢰를 좀 받으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 그 질문에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 날 원장 취임해서 8월 3일 날 문화부 장관 보고를 급히 하루 만에 만들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받은 게 구미 메타버스, 한류 메타버스 전당이거든요. 구미에 3m 폐공장을 활용해서 3m, 18m 대형 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그 안에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해외 공관과 해외 지사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찍은 한류 커버 댄스, K-팝 커버 댄스, K-팝 경연 대회 이런 것들의 영상들을 중계하는 그런 한류 메타버스 전당을 만들자. 경북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 K-팝의 팬덤들이 이렇게 숨쉬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걸 해서 다행히 좀 선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연구 용역에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께 고마운데요.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고 사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잖아요. 이게 출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출생률 제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출생은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악구의 학계 출생률이 0.5인데 비해서 전남 장흥의 학계 출생률은 1.55거든요. 지방이 훨씬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서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경제적인 어떤 도약의 모멘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비자 체계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우리 안으로 이제 정말 개도국의 혁신 인재들이 이 경북 지역에 와서 많이 정착하게 되면 인구 소멸은 금방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 우수한 인재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거든요. 요새 한러 혁신센터 이런 데서 CIS 인재들 인터뷰를 해보면 돈을 얼마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또 달라졌어요. 2021년하고 2022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게 2021년에는 얼마 줄 거냐고 많이 물었는데 이제는 얼마 줄 거냐를 묻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가 내 돈 내고 가서라도 살고 싶은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는. 거기에 100만 원을 줘도 좋고 200만 원을 줘도 좋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몇 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나라가 갑자기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구 소멸을 걱정합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 이제 도장을 못 찍어주는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자 체계가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그 발전의 특수성인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여기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누가 여기 와서 살겠습니까? 그때 만들었던 37개 분류법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밑에 그걸 대분류로 두고 소분류 해서 270개 소분류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 500페이지짜리 그 비자 매뉴얼을 저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글로 되어 있는 그 매뉴얼을 외국인이 보고 어떻게 그 한국에서 영주 비자를 받겠습니까? 한국에 영주 비자를 받는 게 수능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비자 체계를 이제 쉽게 바꿔야 되고 정말 이민청 같은 것이 설립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은 미국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여기 온갖 인종들 다 들어오고 온갖 종교가 다 들어야 되고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전 세계 개도국 혁신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만 만들어주면 진짜 그 CIS의 코딩을 잘하는 인재 한 명이 여기에 연봉 1억짜리에 좋은 일자리 100개를 만듭니다. 그 변화를 저는 서울에서 진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디지털 미디어 학부를 만들면서 디자인하고 싶은 전공하는 사람 인재들은 많고 인문학 전공하는 훌륭한 인재들은 많은데 코딩 잘하는 공학 인재들이 너무 적은 이화여대에 있었습니다. 이화 여자들은 코딩하기 진짜 싫어해요. 결국은 외국에서 코딩 잘하는 학생 한 명만 들어오니까 그 랩 전체가 한 40명이 너무너무 일거리도 많고 연구 주제도 많고 논문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대에 있다가 다른 대학 싱가포르로 가버려요. 그럼 그 랩이 위축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산학협력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개도국 혁신 인재가 한 명이 여기 지역에 들어오면 좋은 일자리 100개가 생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도국 혁신 인재를 유치하는 것 이게 저희 그 지역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누가 혁신 인재도 아니다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경진대회도 있고 평가대회도 있고 그걸 해주는 또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코딩 능력 평가하는 회사들이 이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지자체마다 이제 개도국 유치 경쟁, 인재 영입 경쟁에 저희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왜 갑자기 선호하게 됐죠? 한류가 그 팽창 있잖아요. 한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OTT들이 발전을 하고 한류 드라마와 한류 K-팝들이 BTS 같은 것들이 그 어필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이 글로벌 국가 브랜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 예. 네, TBS 김종렬입니다. 이거 뭐 AI와 메타버스 등 4차 산업과 관계되는 지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뭐 지역의 어떤 문제들 요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경연구원이든 경북연구원이든 대구정책 뭐 연구원이든 뭐 이런 부분들도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뭐 이 중기 내지 단계에 있던 미래에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대구 지역 미군 부대 뭐 그 7곳을 미군 부대 3곳과 뭐 국군 부대 4곳에 7곳을 뭐 홍준표 시장이 옮기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뭐 그 좀 소파 입병 때문에 만만치도 않지 싶은데 미국은요. 그렇지만 뭐 최근 또 뉴스를 보니까 군부대 이전에 따른 뭐 지역 공동화 현상 뭐 이런 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구의 경우에 이번에 그 최정수 선배님하고 말씀하시다가 군부대 이전보다는 그 군부대가 주는 지역에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거기에 뭐 고급 인력들도 있고 많은 어떤 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전한 터는 개발 이익을 노리는 어떤 뭐 투자꾼들의 어떤 것도 돈잔치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 과연 도시 공간을 재탄생시키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천이나 상주나 뭐 군이나 이런 쪽에 또 군부대를 유치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가면 또 파생될 수 있는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뭐 경제적 기대 효과도 가질 수 있는데. 김정열 의원님 질문 끝으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제 미래적인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장기 비전도 중요하지만은,도 이런 어떤 미세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군부대가 빠져나오고 대구 경북이 또 한 뿌이라 그러지만은도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회일 수도 됐고 또 폐해일 수도 될 수 있고요. 경북도 뭐 똑같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거와 관계돼 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 아니 산업 단지가 이 소멸되니까 산업이 이제 죽으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또 황폐화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공동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또 도시 공간의 재탄생 부분도 문제일 수 있고 경북도도 신도시를 또 새로운 어떤 건축 디자인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어떤 좀 이 장래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 제시보다도 현재 그 시도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 어떤 용역을 추진할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군부대 후적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계획을 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국가 정체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대구에 이렇게 군부대가 많아지게 된 이유가 사실은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여기가 최대 격전지였지 않습니까? 사실 6.25는 서울에서부터 용인, 서산, 그리고 그 상주까지 거의 일방적으로 밀리고 내려왔다가 패퇴하던 국군이 갑자기 달라져서 여기서 아주 강하고 진실하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살아났던 것이 대구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피로 나라를 지켜가지고 사실은 전국의 8%밖에 안 되던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한 것이거든요. 이 굉장히 우리 국가 정체성에 의미가 있는 지역이 대구 지역, 대구의 군부대라면, 이 군부대가 이전을 해도 저는 거기가 그냥 아파트가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얼마든지 중앙부처 예산을 가지고 저기를 문화유산 클러스터로 만들 수가 있다. 문화자산 클러스터로 문화공간 클러스터로 만들 수가 있는. 저희는 자꾸 저희 참 지역에 와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왜 이 지역 예산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느냐. 지금 얼마든지 중앙부처 예산들이 남아들고 8년 사이에 2.18배가 올랐으면 그 예산의 빈틈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건 정말 디자인하기 나름으로 되고 있고, 지금 올해 보훈부 예산이 7배가 늘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예산이. 그러면 이 중요한 대구의 군부대가 다 이전을 한다면 그 공간에 보훈부가 예산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한국의 보험 문화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미국이나 뭐 다른 프랑스 이런 것 쪽의 보험 문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저열한데, 이걸 끌어올릴 기회가 사실은 대구 군부대 후적지 같은 공간의 어떤 디자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정말 여기에 자유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뭔가 기리는 아무 공간도 없고, 저 다부동 다부동에 아주 소박한, 정말 소박한 전쟁 체험관, 전적 기념관 이런 게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진짜 많은 조단위의 예산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시아 포럼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간단한 기념 촬영했습니다.